어떤가요? 이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 벽시계가 2시 10분을 가리키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신문을 쥐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주방에서는 며느리 윤서연이 설거지를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달그락거리고 수돗물이 멈추는 소리, 그리고 곧 시작될 그 이상한 의식. 2시 30분. 칼 같았다. 초 단위까지 정확한 그 규칙성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는 계단 쪽을 흘긋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 저 잠시만 위에 좀 다녀올게요. 늘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그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서연의 발걸음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걸음, 2걸음. 그녀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마치 귀한 것을 들고 가는 사람처럼 신중했다. 2층 복도를 지나 다락방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 앞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멈췄다. 딸깍,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그 소리가 시작된 건 한 달 전부터였다. 서연은 아들 김지훈이 출근하고 난 뒤에만 다락방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도 철 지난 옷을 정리하거나 안 쓰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매일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월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지훈이 떠난 지 정확히 30분 뒤면 서연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1~2시간씩 그곳에 머물렀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열흘쯤 지나서였다. 우연히 2층에 올라갔다가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무언가를 조심스레 옮기는 듯한 작은 소음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세호연아, 다락방에 뭐 특별한 거라도 있니? 요즘 자주 올라가는 것 같아서.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젓가락을 쥐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아,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천천히 치우고 있어요. 지훈은 그저 밥만 먹고 있었다. 아내의 대답에 관심조차 없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나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내 은숙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듯 여전히 허전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내 몸의 일부를 잃은 것과 같았다. 은숙은 늘 말했다. 여보, 우리 서연이가 와줘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지훈이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사실이었다. 서연은 좋은 며느리였다. 처음 그녀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은숙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었다. 어휴, 우리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이후로 은숙은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서연은 지금도 여전히 살갑고 정이 많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빨래도 정성스럽게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그런데 다시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 작은 한숨,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분명 혼잣말은 아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억양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이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걸까? 그런데 왜 하필 다락방에서? 그리고 왜 지훈이 없을 때만? 며칠 전에는 서연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작은 상자 같기도 하고 봉투 같기도 했다.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 가슴에 품듯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락방 문에 달린 자물쇠. 그 자물쇠는 한 달 전에 새로 달아놓은 것이었다. 서연이 직접 사서 설치했다. 아버님, 다락방에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자물쇠를 달아놨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다락방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더 이상한 건 열쇠였다. 서연은 그 열쇠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목걸이처럼 목에 걸거나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곤 했다. 한 번은 서연이 목욕하러 간 사이 그 열쇠를 보았는데 일반적인 자물쇠의 열쇠가 아니었다. 낡고 특별해 보이는 열쇠였다. 시계를 보았다. 3시 10분.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간 지 40분이 지났다. 보통 한두 시간 뒤에 내려왔다. 내려올 때마다 서연은 늘 이상했다. 눈이 빨갛게 붓고 멍한 표정을 짓거나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한 번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지훈이 회사 회식이 취소되어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다락방에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듯했다.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다락방 문을 잠그는 그녀의 손이 떨려서 열쇠가 달그락거렸다. 에요? 벌써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마치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 같았다. 응, 회식이 취소됐어. 뭐 하고 있었어? 지훈의 무심한 질문에 서연은 말을 더듬었다. 그냥 정리 좀. 다락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거짓말이었다. 서연의 손은 깨끗했고 옷에는 먼지 한 톨 묻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아마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라, 다락방에서 대체 뭘 하는 거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도 없었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서연은 좋은 며느리다. 지훈보다 나를 더 살뜰히 챙기고 가끔은 은숙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주기도 한다. 집안 대소사도 빠짐없이 챙긴다. 그런데 이 다락방의 비밀은 대체 뭘까? 왜 지훈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걸까? 끝나지 않는 의심,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 보고 싶어.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이 다락방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다.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락방에 올라갈 때 뭘 들고 가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내려올 때 표정은 어떤지, 가능하다면 다락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어코 알아내리라 다짐했다. 은수가, 네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은숙이 참 좋아했던 시간이었다. 여보, 노을이 참 예쁘다 라고 늘 말하곤 했다. 다락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내려오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거실로 들어서는 서연의 눈은 예상대로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애써 목소리를 평범하게 내려고 했지만 코맹맹이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니, 괜찮다. 힘들면 들어가 쉬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착착착.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오늘은 그 소리마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서연의 손목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팔찌인가? 아니었다. 목에 걸고 다니던 열쇠고리가 옷 밖으로 삐져나온 것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그것을 다시 옷 안으로 넣었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열쇠에 달린 작은 장식품을 보았다. 하트 모양 같기도 했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확실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내내 서연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지우는 여전히 무심했다. 그저 밥만 먹고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 맞다. 나 다음 주에 이틀 정도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말에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리고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다. 아, 그래? 왜 그때 서연의 눈에 묘한 광채가 스쳐 지나갔을까?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서연의 규칙적인 다락방 출입, 새로 단 자물쇠,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열쇠,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그리고 보고 싶어 라는 말.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 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혹시 서연이 지훈이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다락방은 편지나 선물 같은 증거를 숨기는 장소일 수 있다. 그래서 지훈이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거고.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만약 서연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가끔 다락방에서 나는 무언가 타는 냄새, 작은 상자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잦은 현금 인출이 모두 설명된다. 순간 은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서연이 잘 부탁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야. 은숙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쥐고 말했었다. 그때 서연은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그런 서연이가 나쁜 짓을 할 리 없어. 하지만 말이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밀이 있는 법이다. 70년을 살아보니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갈 때 나도 계단 근처로 가서 소리를 조심스럽게 들어볼 것이다. 가능하다면 문틈으로라도 엿볼 수도 있다. 비열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다. 은숙을 위해서, 지훈을 위해서, 그리고 서연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집이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다. 마치 집 전체가 신음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 집도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이 낡은 벽들도 다락방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은숙을 만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오늘부터 서연을 지켜보리라. 비열한 짓이라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하니까. 은밀한 추적 사흘이 지났다. 내가 의식적으로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고 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2시 30분 서연은 다락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분명 휴대전화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단 아래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70평생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나는 몰래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치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0분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혼잣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억양이 달랐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목소리였다. 보고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사무치는 듯한 애틋함이 가득했다. 대체 누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지훈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오늘도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했어.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떨리는 목소리. 흐느낌이 섞인 톤. 그리고 너라는 호칭.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절대 쓰지 않을 법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계단 난간을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한 계단 더 올라갔다. 삐걱. 낡은 나무 계단이 신음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다락방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들킨 건가?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응, 알라. 조심하고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이 나의 뇌리에 박혔다. 서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훈뿐만 아니라 나까지 속여가며 하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내려왔다. 더 이상 들을 용기가 없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시간쯤 다락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내려오고 있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거실로 들어서는 서연의 얼굴을 흘긋 보았다. 예상대로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눈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마치 격렬한 감정을 겪고 온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님, 제가 차 한 잔 타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쉰 듯했다. 울음을 참느라 그랬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신문을 든 채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아니, 됐다. 차갑게 들렸을까?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서연의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다. 분홍색 리본이었다. 새 것 같았다. 선물 포장을 할 때 쓰는 그런 리본이었다. 며칠 후 나는 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장마처럼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서연은 평소처럼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연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화장품 가게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도 꽤 고가의 브랜드였다. 평소 서연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다. 기초 화장품만 쓰는 알뜰한 며느리였다. 그런데 갑자기 고가의 화장품이라니? 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토요일 오후였다. 지우는 골프를 치러 나갔고 집에는 나와 서연 둘뿐이었다. 서연은 평소처럼 다락방에 있었고 나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때였다. 열린 창문 틈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락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목소리에 흐느낌이 섞여 있었다.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해.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확실했다. 서연은 누군가와 금지된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배신감이었을까? 실망감이었을까? 은숙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지훈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솔직히 지훈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 무뚝뚝하고 미침하고 아내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 서연은 외로웠을 것이다. 젊은 여자가 그런 남편과 살다 보면, 아니, 그래도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유로도 분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은숙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라면 더욱. 다음 날 나는 오랜 친구 영숙을 만났다. 영숙아,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많이 달라졌다며? 영숙은 차를 마시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불륜이니 뭐니 하는 뉴스들이 많이 보여서.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요즘은 휴대폰이니 뭐니 해서 만나기도 쉽고 숨기기도 쉽잖아. 왜, 혹시 서연이 때문이야? 나는 너무 빠르게 부인했다. 영숙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철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남남이 아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새어연이가 좀 이상해.
매일 한두 시간씩 다락방에 올라가. 그것도 지훈이 없을 때만. 영숙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다락방에서 뭘 하는데? 몰라. 그런데 가끔 우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아. 여이구, 영숙이 탄식했다. 그거 딱 봐도 수상하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일이 흔하대. 다락방을 아지트로 쓴다더라. 증거 같은 것도 거기에 숨겨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영숙은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를 말하고 있었다.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그냥 놔둘 일이 아니잖아. 영숙의 말이 맞았다.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지훈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은숙을 위해서라도.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다락방 문을 열어야 할까? 서연의 비밀을 캐내야 할까?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와 미소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가식처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은 정말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지훈이 출장을 간다고 했으니 절호의 기회였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갈 때 나는 그녀를 따라 올라가 문을 열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유난히 요란했다. 폭풍 전야처럼. 세어연아,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은수가, 미안해. 내가 우리 며느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다. 결정적 증거들 타는 냄새였다. 처음에는 주방에서 무언가 타는 줄 알았다. 나는 허둥지둥 주방으로 달려갔지만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냄새는 2층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다락방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분명 무언가 타는 냄새였다. 존기 타는 냄새, 그리고 무언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다락방 문 밑으로 희미하게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서연이 대체 뭘 태우고 있는 걸까? 혹시 증거 인멸? 범죄와 관련된 서류들을 없애는 걸까? 아베오님, 서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계단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냄새가 나서. 서연은 다급하게 계단을 올라왔다. 죄송해요. 제가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다가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켰나 봐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서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내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을 것이다. 서연은 움찔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철저하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다. 비열한 짓인 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 너무 잘게 찢어 놓아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분명 편지였다. 어떤 조각에는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서연의 글씨체였다. 대체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가 찢어서 버린 걸까? 또 다른 날에는 더 이상한 것을 보았다. 서연이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장바구니 말고도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내가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가방에는 한지 가게 로고가 찍혀 있었다. 한지라니? 그걸 왜 사간 걸까? 며칠 뒤에는 꽃집 봉투를 보았다. 그것도 꽤 비싼 꽃이었다. 그 꽃은 집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나의 의심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서연의 가계부를 보게 되었다. 주방 서랍에 있었는데 열려 있었다. 평소 꼼꼼한 서연이 깜빡한 모양이었다. 엿보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것뿐이야. 나는 스스로 합리화하며 가계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항목들을 발견했다. 특수 목적 5만 원, 개인 지출 3만 원, 기타 비용 4만 원. 매달 비슷한 항목들이 있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안 그래도 살림이 넉넉지 않은데 서연은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 나는 은행까지 찾아갔다. 구청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서연을 미행하고 있었다. 서연은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뒤에서 몰래 보니 5만 원권 몇 장이었다. 현금? 왜 굳이 흔적을 남길 수 없는 현금을 그렇게 많이 인출하는 걸까? 혹시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을까 봐? 숨기고 싶은 거래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그 뭐냐?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다며? 왜? 너도 당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영철아, 서연이 때문이지?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는 침묵했다. 영숙이 말을 이어갔다. 현금 자주 인출하고 이상한 곳에 돈 쓰고 혹시 도박일 수도 있어. 요즘 젊은 애들 인터넷 도박 많이 한대. 도박? 생각지도 못했던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듯했다. 다락방은 그런 비밀스러운 일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아니면 더 나쁜 일일 수도 있어. 불법 사채 같은 것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고. 영숙의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했다. 다음 날 서연은 또 다른 이상한 곳으로 갔다. 성당이었다. 서연은 종교가 없었다. 은숙도 나도 교회나 성당에 다니지 않았고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웬 성당일까?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연은 성당 안에 1시간가량 머물다가 나왔다. 나올 때는 작은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가를 만난 걸까? 아니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받은 걸까? 서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다락방에 머물렀다. 3시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나는 가끔 발소리나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은 겨우 내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아, 아니요. 왜요? 아니, 그냥 많이 피곤해 보여서. 서연은 애써 웃었다. 요즘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괜찮아요. 개오지스말쟁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서연은 분명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둔탁한 쿵 소리.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새벽 2시쯤이었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다락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칼? 주방 칼처럼 보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한밤중에 주방 칼을 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며느리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혹시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는 건가? 아니야, 설마. 나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30분쯤 지나서 서연이 내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다. 칼은 어디에 두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방 칼들을 확인했다.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칼날이 평소보다 깨끗했다. 마치 열심히 닦아놓은 것처럼. 이제는 정말 진실을 알아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서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 만약 정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지훈의 출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가 나의 기회였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가면 나는 그녀를 따라가 문을 열 것이다. 그곳에 무엇이 있든 이제는 알아야만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 전화 통화를 잊을 수 없다. 서연은 거실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통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자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다가갔다. 신문을 든 채로 무심한 척했지만 온 신경은 서연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네, 준비됐어요. 내일 가져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엇이 준비됐다는 걸까? 어디로 가져간다는 걸까?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조심스럽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네, 안 들킬 거예요.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안 들킬 거예요. 내 손에 든 신문이 격렬하게 떨렸다. 서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이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 그런데 누구랑 통화했니? 나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아, 그냥 친구요. 보육원 친구. 또 거짓말. 서연은 우리에게 보육원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은숙에게도 그랬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니? 다음 날 나는 마음을 굳히었다. 서연을 미행하기로 했다. 비열하고 치사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화장도 했다. 작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 아버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 가는데? 그냥 시장에. 시장에 가는 사람이 저렇게 꾸미고 가나? 서연이 나간 뒤 나도 허둥지둥 뒤따라 나섰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꼈다. 70평생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서연은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거짓말쟁이.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뒤쫓았다. 서연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때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버스 정류장에서 서연은 버스에 올랐다. 나도 탔다.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들키지 않았다. 서연은 맨 뒷자리에 앉았고 나는 중간에 앉아 거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얼마나 갔을까? 20정거장쯤? 서연이 일어섰다. 나도 내렸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서연이 나를 따라오는 듯 했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실패했다. 서연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 이제 서연은 더 조심할 것이다. 1시간쯤 뒤 서연이 돌아왔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어색했다. 서연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 왜?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랑 닮은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서연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알고 있다. 내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감시에 들어갔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가면 나는 다락방 바로 아래 층인 2층 복도에 앉아 귀를 기울였다. 천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흐느낌. 때로는 혼잣말을 하는 소리도 들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사과하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미안한 걸까? 며칠 후 나는 더 대담한 시도를 했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간 뒤 나도 몰래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다. 문 바로 앞까지 가서 열쇠 구멍에 눈을 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열쇠 구멍을 무언가로 막아놓은 모양이었다. 서연도 바보가 아니었다. 누군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소리는 더 또렷했다. 종이 넘기는 소리, 작은 한숨, 그리고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또 그 말이었다. 대체 누굴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까? 문득 문고리를 돌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잠겨 있을 것이고 억지로 열려고 했다가는 서연에게 들킬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영숙을 만났다. 영철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다락방의 비밀, 수상한 전화통화, 미행시도, 그리고 엿듣기까지. 영숙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데 서연이가 혹시 무슨 조직에 연루된 거 아니야? 조직?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 같은 곳에서 요즘 주부들을 포섭한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등골에 한기가 흘렀다. 그리고 있잖아. 이렇게 조심스럽고 비밀스럽다는 건 뭔가 큰일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야. 작은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숨기진 않을 거라고. 영숙의 말이 맞았다. 서연의 행동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증거를 잡아야 해. 확실한 증거. 그래야 경찰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지. 증거를 어떻게 잡아? 다락방 열쇠를 확보해야지. 예비 열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연이가 잘 때 열쇠를 훔치든가. 영숙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지훈이 출장을 가면 서연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열쇠를 훔칠 것이다.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가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확인할 것이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훈아, 요즘 서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니? 나는 넌지시 물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평소랑 똑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나는 무심한 아들을 원망했다. 아내는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었다. 서연이 정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훈은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지훈의 출장 날이 다가왔다. 아빠, 저 이틀 뒤에 돌아올게요. 서연이 잘 부탁해요. 지훈이 떠난 뒤 집에는 나와 서연 단둘만 남았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서연이 울고 있었다. 나는 맨발로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다. 다락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한밤중에 다락방에 올라가 있었다. 대체 이 시간에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너무 쿵쿵거려서 서연에게 들릴까 두려웠다. 다락방 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울음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온몸이 굳어버렸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후회와 번민이 그녀의 말에 뚝뚝 묻어 있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무릎이 떨렸다. 서연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돈을 잃었나? 누구를 다치게 했나? 아니면 더 큰 범죄에 연루된 걸까? 나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누군가 그곳에 있는 걸까?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혹시 다락방에 누군가를 숨겨놓은 건가? 그래서 매일 올라가고 음식물을 가져가고 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밤새 울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버님, 제가 된장찌개 끓여였어요. 목소리가 쉰 듯 했다. 나는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서연은 나의 시선을 피했다. 서연아, 어제 잠을 잘 못 잤니? 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아, 네, 잠을 좀 설쳤어요. 무세운 걱정이라도 있는 거니? 내 질문에 서연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개우짓 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연은 경계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다락방에 올라가기 전에 몇 번씩이나 확인했고
내려올 때는 발소리를 죽였다. 전화 통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마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처럼. 일주일 뒤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오후 3시쯤이었다. 서연이 다락방에 올라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일부러 2층 복도에서 큰 소리로 기침을 했다. 잠시 후 계단을 내려가는 척했다가 다시 몰래 올라갔다. 서연은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락방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사랑했어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목소리에는 너무나 큰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과 아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나는 확신했다. 서연에게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혹시 과거의 연인일까? 아니면 금지된 사랑일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은숙이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지훈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니, 그것도 이 집에서 지훈이 모르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다락방 문을 두드리고 싶었다. 서연을 끌어내서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아버님, 입맛이 없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저었다. 서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서연은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알게 된 걸까? 그날 밤 나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아, 큰일 났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밤중에 들은 울음소리, 미안하다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사랑 고백까지.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확실하네. 서연이 바람 피우는 거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지훈이한테 말해야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단 확인부터 해. 다락방 안에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영숙의 말이 맞았다. 추측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지훈이 출장 간다고 했지? 다음 주에 이틀? 그때가 기회야? 서연이가 잘 때 열쇠를 훔쳐서 다락방을 확인해봐. 그리고 증거를 찾아. 계획은 간단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서연이 그 열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잠잘 때는 베개 밑에 두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며칠 뒤 지훈이 다시 출장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틀이 아니라 사흘 정도. 나의 기회였다.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나는 서연의 표정을 흘긋 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한 걸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는 걸까? 출장 전날 밤, 지훈은 짐을 쌌다. 서연아, 잘 있어? 아빠, 서연이 잘 부탁해요. 개걱정 마라. 조심히 다녀와. 부부의 이별은 너무나 덤덤했다. 마치 남남처럼. 지훈은 서연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었다. 서연이 정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훈은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연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들떠있는 듯 했다. 그리고 2시 30분. 서연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숨을 죽이고 앉아 생각했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서연이가 잠들면 열쇠를 훔쳐 다락방의 비밀을 확인할 거야. 그게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만 해.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라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다. 결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서연이 차려준 밥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서연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마치 내 속마음을 읽으려는 듯이. 아버님, 내일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아무거나 괜찮다. 지훈이 없으니까 좀 외로우시죠? 서연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래, 혼자 있으니까. 나도 그래. 그 순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외로움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10시. 서연이 잠자리에 들었다. 아버님, 저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잘 자라.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12시, 1시, 2시. 서연이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다. 2시 30분,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70평생 이런 짓은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는 도둑처럼 며느리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어떻게 저런 얼굴로 남편을 속일 수 있을까? 나는 시선을 돌렸다. 열쇠를 찾아야 했다. 베개 밑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서연이 움직일까봐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옷장, 서랍, 나는 눈으로 방을 스캔했다. 그때 화장대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열쇠였다.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열쇠를 화장대 위에 그냥 올려두고 있었다니. 함정일까? 하지만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대로 다가갔다. 열쇠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다. 그때 서연이 뒤척였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다행히 서연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에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른 뒤 다락방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청은망은이었다. 마침내 다락방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으려 했지만 계속 빗나갔다.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이제 문만 열면 된다. 서연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비밀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고리를 돌릴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 서연이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거라면, 다락방 안에 다른 남자와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낡은 문이 소리를 냈다. 멈칫했다가 다시 밀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따뜻했다. 양초일까? 아니면 작은 스탠드?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밀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다락방 한쪽 벽면이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크고 작은 액자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주인공은 바로 은숙이었다. 내 아내의 사진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지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진들 아래에는 작은 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고 꽃병에는 싱싱한 꽃들이 꽂혀 있었다. 며칠 전 서연이 사왔던 바로 그 국화와 장미였다. 상 위에는 다른 물건들도 있었다. 은숙이 아끼던 찻잔, 늘 쓰던 안경, 즐겨 읽던 책, 그리고 낡은 손수건까지. 모든 것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곳은 추모 공간이었다. 서연이 은숙을 위해 만든 작은 추모 공간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올라갔던 이유, 향을 피웠던 이유, 꽃을 사다 놓았던 이유, 그리고 울음소리까지. 한쪽 구석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다. 뚜껑이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편지들로 가득했다. 수백 통은 되어 보였다. 모두 서연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맨 위에 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 오늘로 딱 1년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어머니가 정말로 이곳에 없다는 게.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아버님도 맛있다고 하셨어요. 지훈 씨는 여전히 무심해요. 어머니 제삿날도 잊어버리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기억할게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의심을 품었는지. 서연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은숙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어머니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처음 알려주신 분이셨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다락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 그 중에는 내가 찍어준 사진도 있었다. 은숙과 서연이 함께 김장을 하던 날.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해 보였던가. 서연아, 네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나를 살렸어. 은숙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하는 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은숙에게 서연은 정말 소중한 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죄책감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했다. 다행히 서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살며시 화장대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다. 그때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잠든 얼굴에도 슬픔이 서려 있었다.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다. 밤마다 울다가 잠드는구나. 은숙을 그리워하며 나는 방을 나와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다락방에서 들었던 울음소리는 은숙을 그리워하는 울음이었고 미안해 라는 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다. 보고 싶어 와 사랑해는 모두 은숙을 향한 말이었다. 현금을 인출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다. 향과 꽃을 사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카드를 썼다면 지훈이 알게 될까봐. 서여은은 조용히 혼자 시어머니를 추모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지를 산 것은 편지를 쓰기 위해서였고 성당에 간 것은 은숙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끔찍한 시아버지였는지. 나는 은숙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사람을 의심하고 감시했다. 그리고 도둑처럼 그녀의 방에 침입하기까지 했다. 창밖은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꼬박 새웠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은숙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오해의 끝, 진실의 시작, 다음 날 나는 다시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었다. 다락방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젯밤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추모 공간은 환한 빛 속에서 더욱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은숙이 좋아했을 만한 모습이었다. 나는 편지 상자 앞에 앉았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편지들을 읽어야만 했다. 서연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그 편지들을 봐야만 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봤어요. 얼마나 오동통하고 싱싱하던지 어머니가 늘 고르시던 고등어 같아서 사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누가 먹을까 싶어서 그냥 왔어요. 지훈 씨는 생선을 안 좋아하잖아요. 눈가가 촉촉해졌다. 다음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 오늘 비가 왔어요. 우리 둘이 우산 하나 쓰고 시장 갔던 날이 생각났어요. 제가 어머니 쪽으로 우산을 기울이면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다 젖는다 하시며 다시 저에게 기울여 주셨죠. 결국 우리 둘 다 반쯤 젖어서 집에 왔지만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손이 떨렸다. 편지는 하나둘씩 끝없이 이어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썼던 모양이었다. 은숙이 떠난 지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이 없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아침마다 어머니 방을 봐요.
혹시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실까봐.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매일 하게 돼요. 어머니, 지훈 씨가 또 어머니 제삿날을 잊어버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지훈이가 원래 그래, 그래도 착한 아이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서연에게 은숙은 진정한 어머니였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편지가 있었다. 다른 편지들보다 더 낡아 보였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에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해요. 28살이 될 때까지 저는 그 호칭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보육원의 모두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서연아, 그냥 나를 네 엄마라고 생각하렴이라고 말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지훈 씨의 엄마가 아니라 저의 엄마처럼. 보육원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아껴주셨어요. 우리 서연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시며 저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편지에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돌렸다. 그때 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다. 함께 김장을 하던 사진.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서연은 김장을 처음 해본다고 했었다. 보육원에서는 그냥 김치를 사 먹기만 했다고. 은숙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열심히 배웠다. 배추를 절이는 법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법까지. 고춧가루가 서로에게 다 튀었지만 그들은 해맑게 웃었다. 어머니,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서연이 얼마나 신나했는지 기억한다. 은숙도 행복해했다. 그래, 우리 딸. 내년에는 더 잘하겠네. 우리 딸. 은숙은 정말 서연을 딸이라고 불렀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나는 또 다른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 보육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는 가족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고 집이 생겼어요. 또 다른 편지. 어머니, 지훈 씨가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늘 우리 지훈이가 서연이한테 잘해주나 걱정하셨죠. 괜찮아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훈은 서연에게 무심했다. 아내보다 회사와 친구들을 더 챙겼다. 서연은 늘 혼자였다. 그리고 서연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은숙이었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날짜를 보니 은숙이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쓴 편지였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는 정말 혼자예요. 저를 가족으로 봐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저를 사랑해준 사람도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제발, 저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은숙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병실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던 그 말. 여보, 서연이 잘 부탁해. 내가 없으면 그 아이는 정말 혼자야.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겠다. 서연에게 은숙은 전부였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던가? 그런 서연을 도둑이나 범죄자처럼 의심하고 감시했다. 은숙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사람을. 서연은 지훈이보다 더 깊이 아파하고 있었다. 지훈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갔다. 가끔 엄마 보고 싶다라고 말만 할 뿐이었다. 제삿날도 잊어버리고 제사 지내는 것을 귀찮아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은숙을 만난다. 편지를 쓰고 향을 피우고 꽃을 갈아주면서 누가 진정한 가족일까? 피를 나눈 아들일까? 아니면 마음을 나눈 며느리일까? 다락방을 나서며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에 담긴 서연의 사랑과 그리움이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 어떤 아들이나 딸도 이만큼은 못할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제부터 서연에게 잘해주리라. 은숙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해주리라. 그리고 언젠가 그녀에게 말해주리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은숙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은숙을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새로운 가족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서연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심과 경계는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다. 서연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서연이 매일 아침 차려주는 밥상이 다르게 보였다. 똑같은 된장찌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다. 은숙이 끓이던 방식 그대로였다. 멸치로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어넣고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대파를 어슷하게 써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은숙의 방식을 따라 하고 있었다. 서연아, 이거 참 맛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평소보다 더 따뜻해진 내 목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도 조금 더 밝아졌다. 며칠 후 나는 특별한 일을 했다. 오후에 서연이 외출한 사이 나는 주방에 들어갔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미역국을 끓였다. 은숙이 자주 끓여주던 바로 그 미역국. 서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미역국을 상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앉아라. 같이 먹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이랑 똑같아요. 정말이었다. 나는 은숙의 레시피대로 끓였다.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미역을 충분히 볶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법까지. 은숙만의 특별한 비법이었다. 은숙이가 자주 끓여주던 거야. 너도 좋아했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뚝뚝 눈물방울이 상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손수건이었다. 은숙이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손수건. 희미한 분홍색 꽃무늬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거 은숙이가 가장 아끼던 거야. 나는 그것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아베오님, 가져라 서연아. 은숙이도 네가 가지기를 바랄 거다. 서연은 두 손으로 손수건을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어머니 냄새가 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다. 나의 눈도 뜨거워졌다. 새어연아. 서연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이제야 알겠다. 은숙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나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은숙이가 이렇게 보고 싶을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너무 많이 숨겼어요. 지훈 씨한테, 그리고 아버님한테 짐이 될까봐. 안다. 이제 다 안다. 나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이후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나는 가끔 서연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서연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향을 피우고 꽃을 갈아주고 은숙을 그리워했다.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어요. 서연이 은숙의 사진에 대고 말하면 나도 그 뒤를 이었다. 은숙아, 나다. 서연이 잘 지내. 이제야 알겠네. 네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우리에게 데려왔는지. 가끔 우리는 은숙과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 끓이실 때 꼭 참치를 넣으셨잖아요. 맞아. 참치 기름까지 다 넣어야 맛있다고 하셨지. 그리고 묵은지로 해야 맛있다면서요. 헤어허, 그걸 기억하는구나. 우리는 웃고 울고 울고 웃었다. 함께 은숙을 추억하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지훈이도 조금씩 변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우리가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아빠도 거기에 올라가? 내 엄마 보러.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재호도요. 저도 가끔 올라갈게요. 그 후로 지훈이도 가끔 다락방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서연이 만들어 놓은 추모 공간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향을 피우고 내려왔다. 서연아, 고마워. 어느 날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이렇게 엄마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지훈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지훈은 먼저 서연을 안아주었다. 어색하고 서툰 포옹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우리 집은 예전과 같지 않다. 은숙이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우리는 그 빈자리를 함께 채워나가고 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는다. 슬플 때는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 아버님,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여준다. 나도, 우리 함께 그리워하자. 은숙의 기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지훈도 잊지 않았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다. 서연은 은숙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고, 지훈은 과일을 사왔고, 나는 은숙이 즐겨 마시던 막걸리를 준비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작은 추모식을 가졌다. 향냄새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셋은 은숙을 추억했다. 눈물도 있었지만 웃음도 있었다. 은숙이 좋아했을 만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우리 잘 지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버님도 계시고 지훈 씨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늘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은숙을 향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은숙이 좋아했던 붉은 노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은숙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세어연아, 우리 며느리 고맙다.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은숙을 닮은 미소였다. 가끔 의심은 이해가 된다. 오해는 사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은수가, 네가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서연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립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품고 있던 비밀은 불륜이나 범죄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줬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